사칙연산을 제외한 어려운 수학이 학교 교육에 필요한가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수학 전공자나 수학의 특정한 이론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이상 살아가면서 사칙연산 이상의 수학 이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갈수록 쉬운 쪽으로 교과 과정이 바뀌고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 수학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 30년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부모님 세대가 지금의 교과서를 보면 배워야 하는 수학의 여러 기본 개념 중 몇몇이 줄어들어서 쉬워진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응용 수학 문제가 많아져서 다른 식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산술 과정을 풀어내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문제의 내용 자체를 파악해서 등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문제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 되면서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어도 잘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부는 쉬워졌지만 또 다른 일부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학은 어렵다는 인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결과 여전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수학 포기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순위를 매기는 시험 자체가 사라진 초등학교에서마저도 고학년이 되면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수업 시간 비율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시간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수학 포기자들은 많은데 수업 시간은 여전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할 일 없이 시간을 버리는 비율이 전체 수업 시간에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학이 계속 주요 과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학만큼 객관적으로 학습 능력을 서열화할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정확하게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학생들의 서열을 분산시키기가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수학의 장점을 역설하기 바쁩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수학을 하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좋아진다는 등의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회에서는 수학과 관련한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는 사칙연산으로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교육이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의 답은 한편으로 수학 콘서트라는 부류의 책에 작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실생활 속에 감춰진 수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있으면 학교에서 시험을 위한 수학을 배울 때와는 무언가 느낌이 틀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수학이 필요한 학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이 심도 있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하나마 수학이 어떻게 작용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수학은 딱 이 정도까지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즉, 수학으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알려준다면 그 속에서 큰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수학 포기자들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수학 분야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1장에 보면 리만 가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학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리만 가설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와 함께 리만 가설이 소개가 되고 역사 속에서 리만 가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불태웠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분명 리만 가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궁금한 수수께끼에 호기심을 보이는 어린아이들처럼
평생 목숨을 걸고 증명을 하려고 했던 리만 가설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의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속으로 빠져들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어떤 구역 내에서 특정 지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면을 분할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공기관의 위치를 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가능한 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수학이라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도시계획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을 때 이와 관련한 부분에만 특화돼서 심도 있게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장에서는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지은 로스트 심벌이라는 책에서 사용된 수학의 원리가 나옵니다. 멜랑콜리아의 4차 마방진에 관련한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주인공이 암호를 해독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로버트 랭던입니다. 그는 수학 전공자가 아닌 종교 기호학 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원리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학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 댄 브라운의 이 책을 본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수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댄 브라운 같은 멋진 스릴러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도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암호와 퀴즈, 수수께끼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던 친구도 좀 더 세밀하게 그 분야를 알기 위해 수학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6장에서는 잭슨 폴락의 그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잭슨 폴락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술도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한 그림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잭슨 폴락을 압니다. 하지만 보통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잭슨 폴락의 작품들 속에도 깊은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의 작품의 위주 작품을 찾아내는 데에 프랙탈 이론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림들에도 수학적 원리가 사용됨으로써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그림이 완성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수학을 싫어할 만한 미술학도들도 자연스럽게 좀 더 심도 있는 미술가가 되기 위해 그와 관련한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마지막 즈음에 주인공 네오가 나쁜 놈들을 보자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기호들의 집합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형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기호와 수학 연산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날씨에 관한 뉴스의 보도,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등등 수학이 사용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 콘서트와 같은 책을 통해서 수학이 필요한 것이라고만 역설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들을 소개해주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수학적 관심을 가져나가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너무 일방적으로 수학이라는 분야에만 매몰된 교육이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여전히 숨이 막히고 수학을 싫어하고 멀게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